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기업은 바로 코어위브입니다. 티커 심볼은 CRWV고요. 2025년 11월 7일 금요일이죠. 나스닥 시장에서 104.01달러로 마감을 했는데 이게 전날보다는 한 2.73% 정도 하락한 수치예요. 네, 맞습니다. 약간의 조정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뭐 사실 하루하루 등락은 늘 있는 거니까요. 이것보다는 좀 더 큰 그림, 그러니까 AI 인프라 혁신이라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코어위브가 어떤 회사인지, 그 본질적인 가치와 앞으로의 가능성은 어떨지 이런 걸 좀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털,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봐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코어위브라는 회사를 아주 자세히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스스로를 AI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르던데 이게 참 흥미없더라고요. 자, 이걸 한번 자세히 풀어보죠. 네, 좋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AI 하이퍼스케일러의 등장.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그 명칭 AI 하이퍼스케일러입니다. 코어위브는 스스로를 그냥 클라우드 회사라고 안 하더라고요. AI 하이퍼스케일러? 상표 등록까지 했던데 이게 기존 클라우드랑 뭐가 다른 건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네, 그 용어가 사실 코어위브의 사업 모델과 전략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클라우드 강자들 있잖아요. 아마존 웹 서비스,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GCP 같은 회사들. 네, 빅3라고 불리죠? 그렇죠. 이 회사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거의 모든 종류의 컴퓨팅 서비스를 다 제공하잖아요. 아주 범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죠. 그런데 코어위브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AI 하이퍼스케일러라는 말은요. 딱 특정 분야, 그러니까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거나 아니면 학습된 모델로 추론을 하는 작업들, 이런 것처럼 굉장히 높은 성능이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 HPC라고 하죠. 이런 워크로드에만 완전히 집중하고 이걸 위해서 모든 인프라를 최적화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일반적인 웹사이트 호스팅이나 데이터베이스 이런 거보다는 정말 AI 연산에 필요한 초고성능 컴퓨팅 파워, 여기에만 완전히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뭐랄까, 백화점처럼 모든 걸 다 파는 게 아니라 특정 명품 브랜드나 전문 분야에만 집중하는 부티크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넓이보다는 깊이에 집중하는 전략인 셈이죠. 굉장히 흥미로운 비유네요. 그럼 그 특화된 서비스의 핵심은 역시 지금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최첨단 GPU를 대규모로 확보해서 이걸 클라우드 형태로 빌려주는 것이겠군요. 네, 그게 코어위브 비즈니스의 근간입니다. 현재 AI 기술 개발 현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 병목 현상이라고까지 하죠. 그게 바로 고성능 GPU를 제때 충분히 확보하는 문제거든요. 맞아요. H100다, B2000다 해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가장 절실한 수요, 이 GPU 부족 현상을 정확하게 파고들어서 해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GPU를 그것도 아주 대량으로 그리고 경쟁사들보다 더 빨리 확보하는 능력. 이게 코어위브가 가진 아주 중요한 경쟁 우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와의 관계가 또 특별하다고 하던데 그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죠. 일단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보면 수익 구조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점도 눈에 띄더라고요. 매출의 대부분이 장기 계약에서 나온다고요. 네, 그 점이 재무적인 측면에서 코어위브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자료를 보면 전체 수익의 약 96% 정도가 2년에서 5년 사이에 장기 예약 계약, 그러니까 미리 사용량을 정해놓고 계약하는 방식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96%나요? 와, 그건 정말 높은 비율인데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장기 계약 비중이 높다는 건 그만큼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코어위브처럼 데이터 센터 짓고 비싼 GPU를 계속 사들여야 하는 초기 투자가 많이 드는 사업에서는 이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규모 설비 투자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럼 나머지 4%는 어떤 건가요?
나머지 약 4% 정도는 이제 사용량 기반의 온디맨드 서비스. 그러니까 쓴 만큼 돈을 내는 좀 더 탄력적인 서비스입니다. 이걸 통해서 뭐랄까 좀 더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급하게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거죠. 장기 계약의 안정성과 단기 수요 대응의 유연성을 둘 다 가져가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 유연성까지 갖췄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코어 위브가 단순히 하드웨어, 그러니까 GPU 같은 인프라를 빌려주는 데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최근에 웨이츠 앤 바이오시스라는 회사를 인수했잖아요. 이게 AI 개발 도구나 MLOps 플랫폼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이 인수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단순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라는 신호인가요? 네, 저는 그 인수가 코어위브의 미래 전략 방향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행보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웨이츠 앤 바이오시스는 AI 모델을 개발하고 실험 결과를 추적하고 또 모델 버전을 관리하고 이런 MLOps 전반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개발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저도 들어봤습니다. 많이들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코어위브가 이 회사를 인수했다는 건 이제 단순한 인프라 제공자를 넘어서겠다. 즉, AI 개발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풀스택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드웨어 인프라 위에 강력한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까지 통합해서 제공하겠다. 이런 거죠. 아, 그러니까 GPU 성능 경쟁만으로는 언젠가 차별화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아예 개발 환경 전체를 자기들 플랫폼 안으로 끌어들여서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개발자들이 코어위브의 GPU를 쓰면서 동시에 웨이츠 앤 바이오시스 플랫폼을 사용해서 모델 개발과 관리를 아주 편리하게 할 수 있다면 굳이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갈 이유가 줄어들겠죠. 이게 바로 로깅 효과, 그러니까 고객들을 자사 생태계 안에 묶어두는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단순 인프라 경쟁을 넘어서 플랫폼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다. 개발 환경 전체를 제고해서 고객 이탈을 막고 뭐랄까 서비스의 가치 자체를 높이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단순히 하드웨어 가격 경쟁에 매몰되지 않고 이 통합된 개발 환경을 통해서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아주 전략적인 포석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코어위브는 AI 산업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 시대적 흐름을 정확히 읽고 거기에 딱 맞는 특화된 인프라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제는 소프트웨어 플랫폼까지 아우르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께서도 AI 개발 환경에서 이런 특화된 인프라와 통합 플랫폼의 중요성이 앞으로 어떻게 더 커질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적 딜레마, 폭발적 성장과 잠재된 리스크. 자, 그럼 이제 코어위브의 재무 상태를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뭐랄까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말을 딱 실감하게 하는 영역인데요. 먼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수준의 매출 성장세부터 좀 보시죠. 네,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2022년 연간 매출이 1,600만 달러였어요.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00억 원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게 2023년에는 얼마가 됐냐면 2억 2,900만 달러. 무려 1,346%가 증가했습니다. 14배 이상 성장한 거죠. 1년 만에요? 와, 정말 폭발적이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4년 예상 매출은 19억 달러예요. 2023년 대비해서 또 73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거의 8배 이상 또 뛰는 거죠. 2년 연속으로 그렇게 급성장을 한다. AI 인프라 수요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2025년 내년 매출 가이던스는 원래 예상치보다 더 올려서 49억에서 51억 달러 사이로 제시했어요. 시장의 기대를 또 한 번 뛰어넘은 거죠. 이 숫자들만 보면 정말 뭐랄까 AI 시대의 최대 수혜주 중 하나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성장 속도만 놓고 보면 정말 대단한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화려한 성장세 이면을 좀 더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엄청난 성장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혹은 숨겨져 있는 리스크 요인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떤 점들을 봐야 할까요? 첫 번째는 역시 수익성 문제입니다. 이렇게 매출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어위브는 아직 순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손순실 상태라는 거죠. 아, 매출은 폭증하는데
이익은 못 내고 있다고요? 왜 그런 건가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본적 지출, 우리가 흔히 캐펙스라고 부르는 비용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새로 짓고 거기에 들어갈 엔비디아의 그 비싼 최첨단 GPU들을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로 계속 사들여야 하거든요. 이 설비 투자 비용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매출이 아무리 늘어도 아직 비용을 다 감당하고 이익을 내기에는 좀 이른 단계인 거죠.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구조다. 이해가 가네요. 그렇죠. 이게 두 번째 리스크 요인과도 바로 연결됩니다. 바로 높은 부채 비율과 아주 자본집약적인 사업 모델이라는 점이죠. 아, 투자를 계속해야 하니 돈을 빌려야 하고, 그래서 부채가 많다. 네, 그렇습니다. 코어웨이브 사업 모델 자체가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채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앞으로도 성장을 지속하려면 계속해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채가 많다는 건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데요.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높거나 변동성이 클 때는 더 위험하지 않나요? 정확히 그 점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부채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향후에 금리가 갑자기 오른다거나 아니면 자금 조달 시장 환경이 악화되는 그런 거시경제 상황 변화에 상당히 취약할 수 있다는 약점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질 수도 있고 필요한 시기에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수익성 문제, 높은 부채, 또 다른 리스크는 없나요? 세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건 바로 높은 고객 집중도입니다. 특정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거죠. 아, 매출이 몇몇 회사에서만 집중적으로 나온다는 건가요? 네, 2024년 기준으로 보면요. 전체 매출의 무려 62%가 단 한 곳,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MS에서 나왔습니다. 62%요? 거의 3분의 2가 한 회사에서 나온다? 그건 좀 심한데요. 그렇죠. 물론 그 외에도 오픈 AI와 11억 달러, 또 메타, 페이스북 모회사죠. 와 142억 달러 규모의 정말 초대형 장기 계약을 맺은 것은 앞으로의 매출을 보장해주는 아주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미래 수익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건 분명해요. 네, 그런 큰 계약들은 좋은 소식이죠. 메타 같은 이 핵심 고객 중 단 한 곳이라도 자체적인 AI 전략을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코어 위브와의 계약 규모를 예상보다 줄이기로 결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럼 코어 위브 실적에 정말 큰 타격이 올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한두 고객의 결정에 회사의 명운이 좌우될 수 있을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는 건 분명히 큰 부담이죠. 그래서 앞으로 코어 위브가 고객 기반을 얼마나 더 다변화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정말 놀라운 속도로 매출이 성장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아직 이익을 내지 못하는 수익성 문제, 성장을 위한 막대한 투자 때문에 쌓인 높은 부채, 그리고 소수의 큰손 고객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라는 세 가지 큰 리스크 요인이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재무 상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코어 위브는 전형적인 고성장 기술주 혹은 성장주의 특징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AI 시장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모든 것을 걸고 일단 몸집부터 키우면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회사를 평가할 때는요. 그저 놀라운 매출 성장률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이면에 있는 리스크들, 그러니까 언제쯤이면 안정적인 흑자 전환이 가능할지, 이 높은 부채 수준을 감당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 그리고 특정 고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고객 기반을 성공적으로 다변화할 수 있을지, 이런 리스크 요인들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고 성장 잠재력과 이 리스크 사이의 균형점을 잘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장성과 리스크 이 양면을 반드시 함께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전략적 생태계 엔비디아와의 공생, 빅테크와의 역학관계. 자, 이번에는 코어위브를 둘러싼 아주 흥미로운 관계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코어위브의 가치나 경쟁력은 이 회사 혼자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주변의 거대 기술 기업들과 맺고 있는 복잡하고 또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관계는 역시 엔비디아와의 관계겠죠. 아, 네. 엔비디아와 코어위브의 관계는 정말 특별하다고 맞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에게 단순히 최첨단 GPU를 공급하는 그런 평범한 부품 공급사가 절대 아니에요. 그 이상이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엔비디아는 코어위브의 아주 중요한 초기 투자다입니다. A클래스 주식 기준으로 약 7%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서서 사업 초기부터 아주 긴밀하게 협력해온 전략적 파트너 관계입니다. 뭐랄까, 거의 운명 공동체에 가깝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운명 공동체요? 그 정도로 긴밀하다고요? 네. 이 아주 특별하고 끈끈한 관계 덕분에 코오이브는 다른 경쟁 클라우드 업체들보다 엔비디아의 최신, 최고 성능 GPU를 우선적으로 그리고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세대 칩으로 주목받는 GB200 NVL72 같은 제품들 말이죠. 이런 최신 하드웨어에 대한 우선 접근권 자체가 엄청난 경쟁 우위가 되는 거죠. 지금 같은 시기에는. 그렇겠네요. 남들보다 더 좋은 장비를 먼저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거니까 그 관계의 깊이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최근에 두 회사가 63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 중에 좀 특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아, 네. 그 계약 내용이 공개되면서 시장에서도 상당히 화제가 됐었죠. 그 계약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요. 만약에 코오이브가 엔비디아로부터 사들인 그 많은 GPU 기반의 클라우드 자원을 시장에서 다 판매하지 못할 경우, 즉 재고가 남을 경우에 엔비디아가 의무적으로 그 미판매된 자원의 일정 부분을 구매해 주기로 하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코어이브의 재고를 사준다. 그건 정말 이례적인데요. 보통은 반대 아닌가요? 물건 파는 쪽이 안 팔리면 책임지는 게 일반적일 텐데. 그렇죠. 일반적인 공급 계약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이게 바로 두 회사 간의 신뢰가 얼마나 깊고 협력 관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오이브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규모로 GPU를 선구매하고 데이터 센터를 확장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AI 수요가 꺾이거나 해서 이 자원들을 다 못 팔면 어쩌나 하는 그런 수요 예측 실패 리스크, 즉 과잉 투자 리스크가 항상 있거든요. 네, 당연히 그런 걱정이 있겠죠. 그런데 이 계약 조항을 통해서 엔비디아가 그 리스크의 상당 부분을 함께 떠안아주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일종의 안전망을 제공해 주는 거죠. 이건 코오이브가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아주 안정적인 발판을 마련해 주는 셈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코오이브가 잘 되어야 자기들 GPU가 더 많이 팔리는 거니까 서로 윈윈하는 구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와, 정말 서로에게 깊이 엮여있는 관계네요. 엔비디아와는 이렇게 거의 공생 관계에 가깝다면 다른 거대 기업들, 그러니까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GCP 같은 빅테크 클라우드 기업들과의 관계는 훨씬 더 복잡 미묘해 보입니다. 이들은 코어이브에게 가장 강력한 경쟁자들이잖아요. 를 강화하고 있고 막대한 자본력으로 엔비디아 GPU 확보 경쟁에도 나서고 있으니까요. 코오이브의 가장 직접적인 경쟁자들이죠. 그런데 동시에 아까 제모 파트에서 얘기했듯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코어위브의 가장 큰 고객사이기도 하잖아요. 경쟁자이면서 동시에 고객이다. 이건 좀 아이러니한 상황 아닌가요? 어떻게 이런 관계가 가능한 거죠? 그게 현재 AI 시장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AI 연산에 필요한 GPU 수요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발적이기 때문입니다. 빅테크 기업들도 물론 자체적으로 AI 칩 개발에 나서고 있고 구글의 TPU나 아마존의 트레이니움, 인프런시아 같은 것들, 또 엔비디아 GPU 확보를 위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필요한 모든 수요를 자체적으로 다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인 겁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투자를 해도 수요를 다 못 따라간다. 네. 특히 특정 종류의 고성능 워크로드라던가 아니면 엔비디아의 최신 세대 GPU가 급하게 필요할 때 이런 수요를 자체 인프라만으로는 충족시키기 어려울 때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럴 때 코오이브와 같은 GPU 확보 능력과 운영 노하우를 가진 전문 기업의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가 코오이브의 경쟁자이면서도 동시에 중요한 고객이 될 수 있는 거죠. 수요가 워낙 많아서 경쟁사 서비스까지 빌려 써야 하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도 있어요. 일부 기업들은 특정 빅테크 클라우드 플랫폼에 너무 종속되는 것을 좀 꺼릴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오픈 AI 같은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주로 쓰지만 모든 컴퓨팅 자원을 애저에만 의존하고 싶지는 않을 수 있죠. 이때 코어웨이브는 AWS에도 속하지 않고 애저에도 속하지 않고 GCP에도 속하지 않는 말 그대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고성능 컴퓨팅 옵션을 제공한다는 가치를 가집니다. 특정 클라우드에 얽매이지 않는 대안으로서의 매력도 있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이런 중립적인 포지션이 빅테크들 사이에서 경쟁하는 다른 AI 스타트업들에게도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고요. 정말 흥미로운 관계 구도입니다. 엔비디아와는 강력한 동맹, 빅테크와는 경쟁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협력하는 관계.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까요? 빅테크들이 계속 자체 역량을 치워나가면 언젠가는 코어웨이브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과연 이 묘묘한 경쟁과 협력 관계가 그리고 코어웨이브가 제공하는 중립적 대안으로서의 가치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죠. 네, 그게 바로 앞으로 코웨이브의 장기적인 성장 경로를 결정질 핵심적인 질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빅테크들이 자체 AI 칩 개발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또 GPU 공급망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된다면 코웨이브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경쟁은 분명 더 치열해질 거고요. 그렇죠. 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또 엔비디아를 필두로 계속해서 새로운 세대의 GPU 아키텍처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가장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코어위브와 같은 특화된 전문 기업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줄타기를 잘 해나가야겠죠. 그렇군요. 종합해보면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와의 아주 독점적이고 강력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삼아서 빅테크 기업들과는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하는 복잡한 관계 속에서 자신만의 전략적인 입지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께서는 이 흥미로운 역학관계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평가, 높은 기대감과 극심한 변동성. 자, 그럼 이제 시장은 코어위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주가 흐름과 전문가들의 시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어위브는 올해죠. 2025년 3월 28일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공모가는 주당 $40였고요. 네, 상장 당시에도 관심이 뜨거웠죠. 네, 그런데 상장 이후 주가 흐름을 보면 정말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주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는데 이건 투자자들이 코어위브에 대해 거는 높은 기대와 동시에 또 마음 한편에 가지고 있는 우려를 아주 극명하게 반영하는 움직임이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상장 초기 분위기를 돌이켜보면 사실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신중론이 좀 더 우세했던 것 같아요. 앞서 저희가 길게 논의했던 리스크 요인들, 그러니까 아직 흑자 전환을 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부채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꽤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상장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들었어요. 네, 그 우려가 반영되어서 코어위브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공모 규모, 그러니까 발행 주식 수를 좀 줄이고 공모 가격도 희망 범위의 하단인 $40로 결정해서 상장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건 시장이 코어위브의 그 엄청난 성장 잠재력은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재무적인 안정성이나 건전성에 대해서는 확실한 물음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랬군요. 시작은 약간 불안하게 출발했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상장 이후의 주가 움직임입니다. 특정 뉴스, 특히 대규모 계약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주가가 아주 민감하게 그리고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패턴을 보였다는 점이에요. 네, 그 점이 아주 두드러졌죠. 예를 들어서 오픈 AI와의 그 11억 9천만 달러짜리 초대형 계약 소식이 처음 알려졌을 때, 또 메타와의 14억 2천만 달러 계약 소식이 나왔을 때, 이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정말 급등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네, 저도 그때 기억납니다. 하루에도 막 몇십 %씩 오르고 그랬었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코어위브의 주가가 뭐 단순한 시장의 분위기나 아니면 거지 경제 지표 같은 외부 요인의 영향보다는 회사의 실질적인 수주 성과,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개선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뉴스에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강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자들이 코어위브의 미래 가치를 평가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실제 계약을 얼마나 따내느냐, 그 계약 확보 능력을 가장 중요한 척도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실적이 뒷받침되는 뉴스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투자자들이 그만큼 코어위브의 사업 성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뜻이겠네요. 현재 시장 전문가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하는 목표 주가를 보면 그 범위가 정말 넓게 퍼져 있더라고요. 낮은 쪽은 $32를 보는 사람도 있고 높은 쪽은 무려 $234까지 예측하는 분석가도 있던데요. 이렇게 차이가 큰 이유는 뭘까요? 네, 그 넓은 목표 주가 범위 자체가
현재 코어웨이브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이 얼마나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AI 인프라 시장의 압도적인 성장성과 그 안에서 코어웨이브가 차지하고 있는 선도적인 위치, 특히 엔비디아와의 독점적인 관계 등을 근거로 엄청난 성장 기회를 가졌다고 보는 아주 긍정적인 시각이 있고요. 네, 소위 말하는 강력 매수 의견이겠죠? 그렇죠. 실제로 다수의 분석가들이 강력 매수 스트롱바이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 그리고 저희가 앞서 살펴본 재무적인 리스크들, 즉 수익성 부재, 높은 부채, 고객 집중도 같은 문제들을 근거로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가 30달러대부터 200달러대까지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는 거죠. 낙관론과 신중론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긍정론과 신중론의 힘겨루기가 주가 변동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주가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104.01달러니까 공모가 40달러 대비해서는 벌써 2.5배 이상 상승한 수준이거든요. 이 정도면 분명히 AI 인프라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성과 코어웨이브의 리더십에 대한 시장의 높은 기대감이 아주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시장은 분명 코어웨이브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재된 여러 리스크 요인들과 또 그것 때문에 엇갈리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고려하면 앞으로도 주가의 높은 변동성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주식인 것 같아요. 여러분께 이 주가의 변동성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시장의 높은 기대와 또 인지된 위험 사이의 이 줄다리기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신호를 읽어내고 또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종합 결론, AI 혁명의 최전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자, 이제 오늘 코어웨이브에 대한 저희의 심층적인 분석과 이야기를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코어웨이브에 대한 회사를 한번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어웨이브를 비유하자면 지금 불어닥치고 있는 이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좋은 자리를 잡고 서핑을 시작한 선수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서퍼 비유. 재밌네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나요? 일단 서핑의 가장 중요한 게 보드잖아요. 코어웨이브는 엔비디아라는 현존하는 최고 성능의 서퍼보드를 그것도 남들보다 먼저 많이 확보하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오픈AI나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이 엄청난 수요의 파도, 그 파도를 아주 능숙하게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확인했던 그 폭발적인 매춘 성장세가 바로 이 선수의 엄청난 잠재력과 현재의 퍼포먼스를 명확하게 증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 비유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정말 시기적절하게 파도에 올라탔고 최고의 장비까지 갖췄죠. 하지만 그 화려한 서핑 모습 아래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날카롭고 위험한 암초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점이죠. 어떤 암초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들입니다. 첫째, 아직 파도 타는 기술은 좋은데 돈은 못 벌고 있다. 즉 수익성 부재. 둘째, 너무 좋은 보드를 사느라 빚을 많이 졌다. 즉 높은 부채 수준. 그리고 셋째, 너무 큰 파도 몇 개에만 의존하고 있다. 즉 소수의 거대 고객에 대한 높은 의존도. 이런 리스크라는 암초들이 여전히 파도 밑에 도사리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코어웨이브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결국 투자자 각자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떤 전제들일까요? 첫 번째는 AI 인프라 시장이라는 이 파도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처럼 혹은 더 거세게 밀려올 것이라는 확신. 즉, AI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코어웨이브라는 이 서퍼가 앞으로 닥쳐올 더 큰 파도와 경쟁자들의 도전을 이겨내고 기술적인 리더십을 계속 유지하면서 동시에 언젠가는 저 위험한 암초들도 잘 피해서 재무적인 안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코어웨이브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겠죠. 네, 정확합니다. 결국은 미래에 대한 전망과 믿음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뭐 2.73% 하락했다.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 자체는 장기적인 추세 속에서 보면 그냥 일상적인 파도의 출렁임 정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잔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이 기업의 근본적인 성장 동력, 즉 좋은 보드를 계속 확보하고 파도를 타는 능력, 이것이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그 밑에 있는 리스크라는 암초들, 즉 재무 건전성이나 고객 다변화 같은 문제들이 잘 관리되고 개선되고 있는지를 꾸준히 추적하고 모니터링하는 장기적인 관점일 것입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큰 흐름을 봐야 한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코어웨이브는 의심할 여지 없이 현재 시장에서 가장 흥미롭고 역동적인 성장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앞으로 걸어갈 여정 자체가 AI 산업 전체의 미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행 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투자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엄청난 성장 잠재력만큼이나 높은 위험이 함께 존재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특성을 가진 투자 대상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코어 위브를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키워드 중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아우트로.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어 위브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논의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현재의 대규모 계약이라던가 엔비디아 GPU 확보 경쟁 같은 이런 예측 가능한 요인들을 넘어서서요. 앞으로 한 5년 정도의 시간 동안 코어 위브의 사업 경로 자체를 우리가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확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혹은 시장 환경적인 변수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아, 예상치 못한 변수요?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네, 예를 들자면 갑자기 양자 컴퓨팅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AI 연산에 활용되기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지금의 GPU와는 완전히 다른 작동 방식의 혁신적인 AI 반도체가 깜짝 등장하는 그런 시나리오 같은 것들 말입니다. 또는 지정학적인 이유로 특정 국가의 AI 반도체 접근이 제한된다거나 하는 외부적인 변수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렇죠. 기술 발전의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어떤 블랙스완이 나타날지 알 수 없죠. 네, 이런 예상 밖의 변수들을 한번 상상해보고 고민해보시는 것이 코어이브뿐만 아니라 AI 산업 전체의 미래를 좀 더 폭넓고 유연한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